국내에서도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35살 중국 국적 여성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이 여성과 같은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검 간부가 조국 전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직속 장관에게 공개 항의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가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냈다며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네팔 안다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실종 나흘째 현지를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총선 출마를 비판하는 발언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공정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계 복귀의 첫 공식 행선지로 광주를 택했습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명의로 불교계에 유포를 보냈다가 회수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두 아들이 이틀째 아버지의 빈소를 함께 지켰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가 그룹 경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했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어제 중국 우한에서 온 30대 중국인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증상이 확인돼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그 환자는 폐렴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의 예방과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써왔던 우한 폐렴 대신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보건당국 발표 내용 보시고 이어서 환자 상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입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춘제를 맞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어제 낮 12시쯤 중국 남방항공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검역 심사에서 고열과 오한 등 이상 증상을 보여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질병관리본부에 입국하기 전날인 그제부터 고열과 근육통 같은 증상이 시작돼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폐렴 집단 발병의 진원지인 화난 해산물 시장 등 우한시의 전통시장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폐렴 확진 환자나 야생동물과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에 노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의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 확진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인천의료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래 기자, 우선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확진 환자의 주치 얘기를 저희 취재팀이 직접 들어봤는데요. 환자 상태는 어제보다 한결 안정됐다고 합니다. 주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네, 어제는 한 38도 중반 정도 발열됐었고 조금 힘들어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지금 37도대 초반이고 그다음에 환자분도 어제보다는 훨씬 양호하다고 컨디션 양호해졌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백신이나 검증된 치료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현재 예방적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대증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회복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럼 언제까지 격리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환자가 언제쯤 전염성이 사라질지, 즉 격리가 언제 해제될지 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르스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 24시간 간격을 두고 이뤄지는 PCR, 즉 유전자 분석에서 최소한 2번 이상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의료원에서 SBS 김영래입니다. 자, 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폐렴이 아니고 감기 증상만 있다고 해도 혹시 감염된 것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보건당국이 지켜봐야 할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는 뜻인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2단계로 확진 가능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폐렴 또는 폐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확진 환자는 폐렴이나 폐렴 의심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기 왔을 때 그 엑스레이 촬영했었고요. 특별하게 폐렴 소견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그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 양상으로 조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 우한에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1m 이내에 접근했다면 감기 증상만 있어도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관찰 대상자는 14명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할 때 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던 경우인데 입국일로부터 14일 안에 열과 기침 증세가 모두 확인되면 격리 후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데 현재는 열이 있다가 나중에 또 기침할 수도 있고 기침하다가 나중에 열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서 문제는 현재 이 14명 안에 오늘 확진 환자 1m 안에 접근했던 승무원이나 승객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온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할 뿐 앞으로 14일 동안 관찰해야 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될 경우 관찰 대상자는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질본은 또 확진 환자와 함께 입국한 5명에 대해선 증상이 없다고만 밝혔는데 이 일행 중 일부는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확인됐습니다. 아직 확진 환자는 아니고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증상이 있다는 건데 인천공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재현 기자, 이번에도 중국 우한에서 온 승객 가운데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약 250명 모두를 검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한 코로나 유증상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지금 현재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발견된 환자는 확진 환자가 아니라 유증상자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춘제 연휴 기간이라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이 더 늘어날 텐데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금 인천공항에서는 이 검역 활동이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우한에서 이곳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가요, 일주일에 한 11번 정도, 그러니까 주 10일 정도 운항을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우한에서 오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게이트 검역은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승객이나 승무원이 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게이트에서 검역을 하는 건데 보통 이 카메라로 이 열을 측정을 하는데 이 게이트 검역에서는 카메라뿐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 한 명 한 명 모두 이게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도 공항 내부 특히 입국장을 중심으로 추가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하지만 공항 검역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잠복기 환자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다음 단계, 즉 의심 환자 발생 뒤 병원과 지자체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백서를 보면 삼성서울병원에 14번째 환자가 찾아왔는데 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돼 있습니다.
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 이름 공개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정부는 이후 감염병인 걸 알고도 신고 안 한 의료기관에게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물리게 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클 경우 환자가 있는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접촉자 격리와 관리도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지역사회 감시의 핵심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이 병이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에선 이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9일 전인 지난 11일 41명이던 확진 환자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 주말 들어 갑자기 늘어나면서 어제는 17명, 오늘 새벽에는 무려 136명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우한 말고 수도인 베이징 또 남쪽의 선전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중국 전체에서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까지 퍼지면서 사실상 중국이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숨긴 건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된 중국 우한시의 기차역입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됐고 의료진도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집단 폐렴 증상이 발견된 지 보름 뒤인 지난 14일부터 시작됐고 감염자는 이미 우한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곳 베이징 따신구 보건당국은 우한 여행을 다녀온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선 우한을 방문했던 66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8명도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이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는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大家都要快过春节了嘛，群众人心惶惶的，完了以后就希望政府嘛，在这一方面就是加大那个预防啊。 우한 보건당국은 새로 개발한 진단 방식을 사용하면서 확진 환자 판정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을 뿐이며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와 사망자의 발병 시기 등 사람 간 전염 여부와 확산 범위를 가늠할 구체적 정보의 공개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영국 연구진은 우한시 인구와 이동 빈도 등을 봤을 때 감염자 수는 중국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1,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축소 발표를 부인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SNS를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궁금한 점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메르스나 사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급속히 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 확진 환자는 공항에서 바로 격리됐기 때문에 일단 다행입니다. 네. 문제는 앞서 남주현 기자가 보도했듯이 감염되더라도 폐렴 없이 감기 증세만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이런 증세는 너무 많아서 환자 본인은 물론 의료진도 아닐 거야 이렇게 방심하기 쉽다는 거죠. 또 지금은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나 배를 집중 감시하면 되지만 네. 중국 전역으로 퍼질 경우 모든 입국자를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확산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또 앞서도 봤지만 중국이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사망자도 또 늘었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믿어도 되냐 이런 또 의혹들이 많아요. 네, 이 시간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우선 송욱 기자가 보도했듯이 환자들의 나이, 발병 시기, 추정되는 감염 경로를 공개하는 건 원칙인데 중국 정부 안 하고 있고요. 네. 중환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 전파 가능성을 두고도요. 중국 당국은 제한적이다라고 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당국이 하루빨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우린 설 연휴, 또 중국은 춘절 연휴라서 아무래도 중국 오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방책, 대비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중국은 확진 환자가 201명인데 44명이 중하거나 위중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네. 그만큼 국내 확산 막는 게 중요하겠죠. 중국, 특히 우한을 방문했던 내국인이 감기 증세가 있으면 일단 마스크 써서
기침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요. 의료진도 고열과 감기 증세가 있는 환자라면 중국 우한을 방문했는지 당분간은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현 기자가 인천공항에서 오늘 오후에 추가로 증상 보이는 사람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그럼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이 한 몇 시간 정도니까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차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 걸 반대하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부하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갈등이 거진 배경을 저희가 더 취재해봤더니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13개를 폐지하는 직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서 2개 등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대검찰청에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6일까지 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13일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반부패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반부패부가 이전에도 일선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부패 수사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두고 그제 장례식장에서 부딪히기에 앞서 법무부 직제 개편안을 놓고 두 사람이 충돌했다는 겁니다. 이후 반부패부가 일선 검찰청 의견까지 취합해 직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심재철 부장의 지시는 결국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SBS는 심 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심 부장은 문자 메시지로만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번 일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례식장에서 대검 간부들이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서 추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또 공직 기강을 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가집 추태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검 간부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냈다며 법무검찰 최고 감독자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 기소를 반대한 데 항의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양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차장과 부장급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오는 23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 대상 규모와 범위 등을 정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적으로 배치할 거라고 밝힌 만큼 청와대와 여권 겨냥 수사팀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부임한 이후에 좀 내부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반부패부에서 맡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 사건 말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된 뭐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일단 그걸 맡기 전에 그럼 도대체 이 청와대 관련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이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왜 이렇게 연결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간단히 말하면 지난번에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인사가 될 때 이게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던 대검 간부들을 교체하는 거는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검찰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새로 온 심재철 부장이 실제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까지 내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부장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된 일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할지도 조만간 결정해야 하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지만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걸 두고 좀 개탄스럽다, 추태다, 상당히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 사흘 뒤에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청와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중간 간부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간부라고 하는 거는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간부들 모두 교체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미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던 대검 그 고위 간부들이 모두 교체된 마당에 중간 간부까지 전부 바꾸면 수사방해 의혹이란 말이 더 나올 테니까 아무래도 폭은 좀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추 장관이 임명한 신임 반부패 부장에게 중간 간부가 항의하는 일이 터졌고 또 이를 추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 아주 강한 표현으로 규정한 만큼 결국 대대적인 교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으로 그 사건이 무마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비위촉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촉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국장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파악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말 휴대폰 포렌식과 대면 조사를 통해 유 전 국장이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국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핵심 인사들 청탁으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유재수와 친분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백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조국 당시 수석에게 정권 초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 전 국장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은 이런 부탁을 거절한 뒤 상세한 감찰 보고서까지 올렸지만 조국 당시 수석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 전 국장 사표가 징계 없이 수리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교사 4명이 실종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현지에서 아직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수색 작업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정반석 기자가 사고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국인 교사 일행은 나흘 전 갑자기 나빠진 날씨에 데우랄리 산장에서 발길을 돌려 내려가다 눈사태를 만났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데우랄리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카라 공항에서 이륙해 20분쯤 지나자 깎아지를 듯한 절벽 아래 온통 눈으로 뒤덮인 사고 현장이 보입니다. 각국의 등반객들이 트레킹을 즐겼던 산길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이 워낙 가팔라 위에서 떨어지는 눈사태를 맞으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 지역입니다. 이번 눈사태로 가이드를 하던 동생이 실종된 네팔인 선딥 씨도 사고 현장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Where is the accident place? So nearby, so only 10 minutes. You can have from there is the camera. Yeah. 오늘 오전 재개된 수색 작업엔 네팔군도 동참했습니다. 네팔 구조대는 헬기로 사고 현장을 저공 비행하며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눈 밑에 파묻힌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저께 올라가서 그 사고 현장을 이렇게 서치하니까 불빛이 껌뻑껌뻑 거리더라고요. 그 밑에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이곳은 대우랄리 로지입니다. 이곳에서 10분에서 20분 떨어진 저곳이 바로 한국인 교사들이 실종된 현장입니다. Deeper than this, it's around like this much. 1 meter or 2 meter? 2 meter around, okay, 2 meter. हेरेपछि तीनटा गाइड लोडेर आएको थियो हाम्रो गाइड होइन हाम्रो गेस्ट दुईटा केटी एउटा केटा लोडेर आएको थियो अब पछाडि पहिरो आइरहेको छ अनि तीनजनाले चाहिँ मैले 기상이 다시 악화돼 낮에 수색을 종료한 네팔 당국은 내일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다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사고 현장을 다녀온 정반석 기자를 연결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석 기자, 현지 영상 보니까 수색 여건이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네팔군이 오늘부터 수색 현장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구조 인력도 추가로 늘렸고 군용 헬기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워낙 많은 눈이 쌓여 있어 엄청난 크기의 얼음 덩어리도 함께 무너져 있다고 했습니다. 눈이 다 녹는 데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며 수색 작업이 20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옷이 나왔다, 또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구조 작업 현장에서 재킷이 발견됐다, 플라스틱이 나왔다와 같은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킷과 물품이 발견됐다고 해도 그것이 실종자의 물품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어몽길 대장도 설명했지만 금속 탐지기에서 금속물을 탐지하면 그 위에 표지물을 낙하하고 향후 수색팀이 그 부분을 집중 수색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을 거친 뒤에야 실종자의 유류품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네팔에 갔던 다른 교사들이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돌아오나요? 네, 현재 포카라에는 눈사태 현장에서 구조된 교사 5명과 트레킹을 가지 않았던 교사 2명을 합쳐 모두 7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내일 저녁 카투만두를 떠나 우리 시간 모레 새벽 귀국합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다른 교사들의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해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포카라에서 SBS 정만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오늘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아들 앞에서 아빠를, 또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 임명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이지만 고유정은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는 고유정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고유정은 이미 예상한 듯 변호사의 귓속말한 것 말고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정 측은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수면제 성분 검출 과정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기일에 증거들 보고서요 최종 변론 때 의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고유정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일부 유족들은 변호인 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지켜보고 있어! 이쯤 되면 참여하고 용서를 받아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고유정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늦어도 다음 달 안에 1심 선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작업 현장 크레인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평택의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꺾여 쓰러지면서 아래에 있던 50대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 팔에 해당하는 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아슬아슬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낮 경기 평택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높이 40m 크레인에 연결된 15m 길이의 지지대가 갑자기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지지대는 바로 아래 있던 시멘트 작업 펌프차의 지지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57살 이모 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크레인을 규정에 맞게 운행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설치나 해체 과정이 아니라 작업 중에 사고가 난 만큼 기계에 결함이 있었는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크레인이 원래 기준이 2.9톤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게 지금 1.3톤을 끌어올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부러졌다는 거예요. 중량 초과하고 기계 결함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해가 지면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들은 모두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해방 직후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에 발생한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고 몰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도 또 재판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KBC 이상환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구순의 아내와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칠순의 딸은 재판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또 울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고 장한봉 씨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고 장한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위법한 공권력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범죄자 가족이란 오명 속에 72년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내란죄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대통령이 여당과 손을 잡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됐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사형당했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도 조만간 재심이나 집단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지리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국당이 조계종 총무원에 육포를 설 선물로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했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거라고 해명했는데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 명의로 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설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한우로 만든 육포 세트였습니다. 조계종은 불살생, 즉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원칙을 5가지 원칙, 5개의 하나로 삼아 육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육포를 받은 조계종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뒤늦게 이를 알고 부랴부랴 육포를 걷어갔습니다. 한국당은 조계종엔 따로 한과를 준비했는데 배송업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보낼 육포 선물이 잘못 배달된 거라며 사과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는 지난해 5월 경북 영천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불교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아 종교 편향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던 조계종은 이번 육포 선물 소동엔 당황하긴 했지만 배송 실수였고 바로 회수해 갔으니 문제를 삼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선 김명현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총선을 앞두고 자칫 불교계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 문희장의 아들이 출마하려는 걸 두고 당 안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지훈 기자입니다. 공정이 시대 정신이라고 밝힌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당의 청년 기구 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기 의정부 갑의 육선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문 의장 아들 석균 씨가 아버지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뛰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에선 처음으로 이를 겨냥한 공개 비판이 나온 겁니다. 아빠 찬스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문석균 씨는 선출직에 세습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 의정부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 진영은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당대당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세부수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보수 진영은 안철수 전 의원에게 거듭 연대를 제안하며 새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은 보수 통합 세력과는 거듭 선을 긋고 오늘 광주광역시로 가서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마음을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운해 하셨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기반의 대한신당 등과 통합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선이 맞다면 많은 분들의 힘을 구하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한신당에선 과거 보수화와 탈호남을 해명하라며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이른바 호남 소통합 논의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SBS 권준입니다. 오늘 괌에서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대잠수함전 훈련이 시작됐는데 우리 해군의 초계기가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자제해왔던 미국과의 새 연합훈련이기도 하고 또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갈등 봉합 이후 일본과 함께하는 첫 공동훈련이기도 해서 주목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 드래곤은 매년 1월 괌에서 열리는 다국적 대잠수함전 훈련입니다. 지난해엔 미국과 호주 두 나라만 참가했는데 SBS 취재 결과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시드래곤 2020에는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도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해군이 시드래곤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P3 초계기, 미국과 호주의 포세이돈 초계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지휘 통제를 받으며 가상의 적 잠수함을 잡는 실기동 탐지 훈련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대잠 훈련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소극적이었던 군이 그동안 한 적 없던 대잠 연합훈련에 새로이 참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갈등 봉합 이후에 한일 두 나라가 처음으로 함께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차원에서 다시 일본과 연합훈련을 한다는 의미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북한이 꺼내들 가장 유력한 도발 카드로 신형 잠수함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꼽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함께 훈련은 시작했는데 일본 도쿄 한복판에선 오늘 독도가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전시관이 크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만든 전시관입니다. 게다가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7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인 도라노문 지역의 이른바 영토주권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적한 히비야 공원 인근 지역에 아베 정부가 2년 전 만들었던 전시관을 확장 이전한 겁니다. 새 전시관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고 전시 면적도 7배로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들어가기도 구경하기도 쉽게 만든 겁니다. 독도를 비롯해 갸오이다오와 쿠릴 열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전시 내용과 시청각 자료가 한층 보강됐고 복층 형태로 만들어 상영 시설과 다목적 공간도 추가했습니다.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도 문을 열 방침입니다. 주변 국가의 영토 분쟁을 공식화해 국제 여론전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듯 아베 정부는 오늘 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타케시마와 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은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의혹이 불거진 지 2달 만입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을 상대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벌이고 선거 관련 지원을 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송철호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부시장 수첩에 드러난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7년 10월 수첩 내용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메모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경선 불출마 제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또 2018년 1월 당시 청와대 장모 행정관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등과 청와대 근처에서 만나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 자체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어제 별세한 심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조문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두 아들이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 장례를 계기로 화해할 수 있을지 또다시 다툼이 나는 건 아닌지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장례 이틀째 심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진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1년 3개월 만에 만나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계에선 다툼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의 지분율은 3.1%, 신동빈 회장이 11.7%로 가장 높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0.2%에 불과합니다.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신 전 부회장에게 모두 상속되더라도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심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산이 이제 상장 회사의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을 다시 한번 야기를 시킬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한일에 걸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각각 28.1%, 27.8% 보유한 광윤사나 종업원 지주회 등 일본 주주들이 경영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종업원 지주회 등의 지지를 받아 경영권을 유지한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은 불발됐습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이 이사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데다 확인되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남아있다면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현지에서 27명에게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여학생이 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고 김유나 양인데 4년 전에 장기를 이식받은 미국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유나 양의 부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힘들어도 웃음이 안 나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스마일.
gift of life you have given me. It has changed my life. 유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유나가 참 대견스러워요.